네, 최근 가장 핫한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단연 경기도 평택을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 옆 동네예요. 예, 평택병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국회 정무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모시고 지방선거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하풀 평택시 병 김현정입니다. 하풀 앞에 붙여야 돼. 하풀. 네, 하풀. 아니 이렇게까지 평택이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전혀 생각 못했죠. 조국 대표가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하풀이 됐는데, 네. 근데 사실 현장의 분위기는 네. 그렇게 하풀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에서 워낙 주목을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덩달아서 약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오자 구도가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조명을 더 받을 그럴 이제 더 업될 그럴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현장에 뜨겁다 이런 느낌은 저는 사실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비교적 동네에선 좀 차분한 가운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택을 해서 출마를 희망하는구나 정도라는 거죠. 평택을이 워낙 넓거든요. 넓고 또 그 읍면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읍면 동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구성이 좀 어떻게 돼요, 의원님? 저희가 평택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주한미군 있죠. 캠프 험프리스라는 네네네. 주한미군. 그 팽성읍이 한 단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서부 오계면이라 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그 도농복합인 서부 오계면이 있어요. 거기 농촌도 있고 또 포승은 이제 그 공단 같은 게 많아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고 안중이고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성과 현덕면은 이제 농촌 지역이고 네. 안중도 뭐 농촌 지역도 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북이라 해서 그 젊은 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곳이 거기 한곡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고덕 신도시 여기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권역으로 보면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세 개의 권역이 특성들이 다 틀려요. 한쪽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것과 고덕 신도시라는 급성장하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 팽성은 주한미군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제 2004년도에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예, 그 대출이 기억나시죠? 대출이 예 기억나죠. 그때 가셨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 우리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5.18 버금가는 아픈 그 역사가 있는 데가 맞습니다. 팽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세 보상해주기 위해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특별법에 기인해서 평택이 지금까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평택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평택은 크게 급성장을 했는데 팽성은 오히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지역인 팽성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도 제한 걸리죠. 네. 그리고 군 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다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팽성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비대 들어오면 주변에 살기가 어렵죠. 네, 그런 문제들도 네. 이제 있는 거고. 네. 근데 평택 옛날엔 주한미군 예. 범죄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외된 그리고 서부 오계면도 이제 저희가 평택이 크게 보면 전체를 크게 보면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북부가 이제 송탄시 옛날에 지금은 이제 평택시로 95년도에다 편입이 됐지만 평택 갑 지역이죠 거기가. 네네네. 거기가 북부 지역이 있고 이제 서부 오계면이 네. 있고 거기가 이제 지금 평택을 지역이고 그러면은 제가 지역구 있는 평택병 지역이 평택병. 남부 지역. 그렇군요. 이렇게 예. 유권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까? 아니면 그래도 고령층이 많이 삽니까?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 평택을 같은 경우. 야, 이거 왜냐하면 쉽지 않네. 고덕 신도시는 예.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제일 어려요. 33.3세예요. 33.3세.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팽성 같은 데는 되게 거기 또 고덕 고령이고. 신고시에는 그 어느 정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6만 한 5천 명 정도 6만 들어갔고 5천. 유권자는 한 4만 5천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젊은 그 도시고 예. 그게 한 2, 3년 안에 16만 도시로 됩니다. 거기가. 오. 고덕 국제 신도시가 분당급 신도시 조성한다 해서 예. 시작된 거고 거기가 제가 21대 때 예. 그 평택을에 출마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제 지역구였거든요. 그때는 고덕동이 없었어요, 아예. 그 시절에는 예, 없었어요. 예, 고덕 예. 면만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사이에 고덕동이 생기면서 6만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인구 유입이 된 예, 거다. 예, 예. 예. 거기가 다 젊은 층이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 표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오계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도농이 같이 있는 곳이고 평택항도 있는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서부 쪽이 이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그 좀 소외됐다 이런 그런 그 저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주민분들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 중에 하나죠. 평택의 현안 중에. 그렇군요. 네네. 뭐 완전히 평택 전문가. 네. 평택 을이 엄청 넓어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차로. 을구를 다 다니는데. 예, 차로. 야, 그러면 이거 선거 캠페인 하기도 쉬운. 선거 운동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예. 조국 대표나 그 김재현 대표나 한교안 대표도 선거 운동하기 힘들 거예요. 예. 워낙 넓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렇구나. 뭐 어디 가면 저희가 선거 보도 때 보면 대체로 무슨 뭐 마트 앞에 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하철역, 네. 뭐 기차역 이런 데서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게 있어도 크지가 않고 아직은. 그냥 결국에는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한 표 한 표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후보들 SNS 보면은 네. 거의 뭐 상가, 식당 이런 데 가서 인사드리고 길에서 인사드리고 이런 네.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 확장성이 이제 제한이 떨어지죠. 네. 예. 자, 그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을에 가게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또 당에서 왜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로 보냈나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기획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월요일 날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그 전날 이제 일요일 날 확정이 됐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 당의 중도 보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했고 지난 대선 때 이제 저희 당으로 와서 그런 확장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려 차원의 이제 저는 공천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그 평택을 지역이 보수와 진보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에서 좀 합리적 보수라든지 또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김용남 후보가 거기에서 확장성이 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민주당의 지지층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중도 보수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 평택을 공천한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뭐 사실 뭐 하남설도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평택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는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2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저도 취재해 보면 김용남 의원조차도 평택 하남 가고 싶다. 공천받기 전날 밤에 저랑 많이 했습니다. 텔레그램? 하고 막 뭐 어떤 입장이셨어요? 어떠냐 계속 묻더라고요. 네. 고민이 있었던 거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저희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는 좋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조사만 보더라도 오자대결에서 뭐 개혁신당 어느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자대결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27%로 가장 높았고 조국 대표가 그래도 인지도면이나 대선 후보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21%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이동 후보가 한 18% 정도 나왔는데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 출마 선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평가해보면 직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여론조사도요. 네. 출마하기 전에 한 거예요. 26, 27일 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27일 날 저녁에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돌린 건 어느 정도예요? 30% 넘어갑니다. 예.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김용남 전 의원이 3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단일화 없이 그냥 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도 더 결집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강, 네. 2중, 1강, 2중, 2약 정도로 2약. 재편되지 않을까. 1강은 김용남, 네. 2중에 이제 조국, 유이동. 국힘도 이제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도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후보 확정됐으니까. 네네. 그다음 황교안하고 김재현 후보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황교안 후보가 네. 10%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건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를 칭송하는 평택 주민들이 10%나 되는 겁니까? 아니 황교안 대표가 제일 먼저 내려왔잖아요. 예. 그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내려오자마자 저는 평택 병인데 제 지역구에도 현수막을 도배해놨더라고요.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척결.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로. 네.
거기다가 약간 마치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느낌의 간첩 잡는 한교안도 있어요. 현수막에. 그래가지고 현수막에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현수막에 네. 원래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만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은 혁신가 연대인가요? 뭐 당 대표잖아요. 예예예. 그 자유와 혁신인가 자유혁신. 혁신과 자유. 그 자유혁신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혁신. 예.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당으로 그냥. 예, 당으로 예. 막 도배를 해놓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국 대표 내려오니까 저 혁신당에서도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 당 이름으로. 당 이름으로. 예. 예예예. 근데 저기 조국 혁신당은 현수막 붙이면 좋은 게 예. 조국 혁신당이라서 조국이 들어가요 그냥 당 이름으로 해도.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저 국민의힘에서 막 지적하더라고요. 왜 남의 지역구에다 붙였냐. 예.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 경기도당에서 붙인 거죠. 예. 그렇군요. 야, 그 평택에 가면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군요. 그 볼만 하겠는데요. 근데 그 뭐 지금 나프타 수급 문제로 어려워서 네. 비닐 수급이 잘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수막 많이 붙여도 됩니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1강 2중 2약 구도로 선거가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정당 지지율이요. 저희가 44%고 국민의힘이 21%예요. 44대 21. 조국 혁신당은 몇 프로입니까? 조국 혁신당은 몇 프로 안 나와요. 제가 정확히 그 퍼센테이지는 좀 모르겠어요.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는 예. 2% 정도 그래요? 나오거든요. 오히려 진보당이 더 나오죠. 평택에서 예, 예. 정당 지지도는 예. 당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당원? 그러니까 뭐 각 당의 당원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 평택 을구에 지역 당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이런 거. 일단 한 10,000명 정도 넘고요. 10,000명. 근데 이제 그 진보당이나 다른 정당의 그 당원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 확실한 거는 조국 혁신당은 거기에 지역에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고 우리도 당연히 있는 건데 조국 혁신당은 지역위원회가 없거든요. 아예. 네. 그러니까 지역 조직 자체는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후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예. 했잖아요. 황교안 후보가 그 구구강성 그쪽에 표심이 있잖아요. 극우강성? 구구강성 지지자들 예. 부정선거 주장하고 예. 윤호개인 주장하고 예. 이런 선명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그분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신교 분들 중에 좀 극우적인 성향인 분들이 그분을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리고 70대 이상도. 저도 저 취재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선거 캠페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교회에 그렇게 다니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선거 운동을 해준다. 그래서 굳이 그전에 이제 보수 교회만 타깃으로 한다. 정광훈 네. 목사 이렇게 집회하면 그 평택에 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힘이 모여서 한 10%대를 형성하고 있다. 네. 그럼 이것도 무시 못할 텐데 무시 못하죠. 오늘 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끝까지 간다 오자구도 네. 단일화는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제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사실 보수 쪽도 예. 국힘하고 황교안하고 이제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시너지가 나나요? 완전히 이제 이쪽은 부정선거 주장하고 윤호개인 주장하는 걸 명확하게 갖고 있는 데인데 예. 단일화는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는 본인이 앞으로 계속 당대표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쪽으로.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왜 단일화를 하고 자기가 지른 단일화를 왜 합니까? 안 할 가능성이 상식적이면 높은데 네. 보수 쪽도 그렇고 진보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 대표가 두 분이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조국 대표 간의 단일화가 저는 조국 대표가 본인으로의 단일화 아니면 단일화 응하겠어요? 자기 그냥 끝나는데 네. 당 대표인데 당의 문명을 걸고 이제 내려와 있는데 네. 이제 김재현 후보는 좀 유연하더라고요. 예. 어제도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네. 단일화 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진보당도 과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구도인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뭐 여론조사라도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건가? 그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선거 초반부터 네. 울산 울산, 줄게 네. 평택다오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컨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민주당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냐. 그래서 울산시장 단일화의 매듭을 풀어주고 그리고 평택인데 평택에서 또 민주당이 물러서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진보당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조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울산하고 평택을과의 연계된 단일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요. 물 건너갔다. 조국 후보가 옴으로 인해서 예. 깨진 것 같고 울산 자체의 단일화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김상욱 울산은 정말 후보. 중요하겠죠. 지금 조국 대표도 당의 명운을 걸고 내려와 있고 김용남 전 의원도 19대 초선하고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마지막에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어제도 제가 그 김용남 후보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화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당분간은. 네. 단일화는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 지역 분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인사드리고 공약 발표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판세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구도가. 네.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네. 처음부터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 얘기부터 들어가면 그 평택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맞습니다. 비판적으로 예.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김용남 전 의원은 뭐 가히 조국 저격수라는 이제 보수지들은 그 딱 별칭을 붙여가지고 기사를 쓰던데 이제 뭐 많잖아요. 과거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어제 네. 조국 대표 그 겸공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세월호 등등 막말에 대해서 뭐 사과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감정 싸움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선거가 이제 꼬이는데 네.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거티브를 할 거냐 해야 되나 말아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은 조국혁신당에서 만들고 온 거 있는 것 같던데요. 조국혁신당이 만든 프레임이다. 그때 왜 그 신장식 의원이라든지 예. 뭐 조국 그 후보 같은 경우 등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국 저격수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게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그 유리한 거냐라는 거는 좀 회의적이에요. 네. 굳이 옛날 얘기를 뭐 끄집어내서 다시 음. 조국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회자되게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김영남 후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조국혁신당에서만 더 얘기 안 하면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더 해제가 안 될 것인데 어젠가요 그 저기 뭐 방송 유튜브에 그 조국 후보님 나오셔가지고 또 그 외에도 그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었어요. 뭐 세월호라든지 뭐 그 저 위안부 문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그 검증 과정에서 생각을 뭐 이렇게 묻는 거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보 민주진영의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은 넘지 않는 선에서 검증은 필요하다.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뭐 우리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진보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수 쪽으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왜 과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김영남 후보가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했던 건 맞잖아요. 그리고 친박계였던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보수 정당에서의 관점에서 했던 얘기 중에 우리 민주당 정서에 좀 안 맞는 것들 있으면 선제적으로 그냥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쿨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사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뭐 세월호와 관련해서 예. 막말을 했다면 그건 사과한다. 그게 팩트라고 위안부, 하면 예, 위안부 막말도 사과한다. 뭐 이렇게 네. 털고 가는 게 그렇죠. 낫다. 네, 네, 예, 네. 뭐 그러면 그런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계기가 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후보의 의중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팩트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그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하면 뭐 그것이 사과이든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든 뭐 이런 것들은 뭐 미리 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어차피 넘어온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탈북 남매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하셨어요. 그 김용남 의원하고 허은하 의원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파묘하는 형식으로 하는 정치가 옳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택의 미래를 놓고 정책을 가지고 비전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민주당은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택을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적인 니즈들이 확실히 있어요. 팽성은 그 개발. 개발. 예, 고덕도 지금 거기가 신도시로 이제 막 개발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네.
되게 그 인프라가 미완성된 네.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 같은 네. 거에 대한 그 갈증이 되게 심한 곳이거든요. 거기도 힘 있는 여당.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저 뭐 조국 후보도 저기 뭐 대표기 때문에 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여기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당이 가장 힘이 있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긴 하죠. 정부 여당이 같이 협력하면 가장 근데 힘이 있을 수 제가 있잖아요. 궁금한 거 하나는 뭐 본인들은 뭐 집권 야당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조국혁신당 쓰고 있는데요. 그 합당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어쨌든 과정의 문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과정의 불찰 문제로 하여간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총을 수차례한 끝에 이번 합당은 없던 걸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선거연대 한다고 했었는데 선거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는 현실적으로 뭐 끝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당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쨌든 지선 후에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추진하겠죠. 근데 그게 뭐 합당이 100%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난번에 지선 후에 추진하겠다고 해놨으니까 그 논의는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논의의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제가 이번 예단하기는 지방 선거에서 이렇게 그 결국에는 평택을에 후보를 냈다는 것은 이제 정면 승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함께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결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가 그 평택을에 출마하는 건 상당히 좀 놀랬죠. 원래는 뭐 처음에 군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예, 군산 얘기도 있고 뭐 늘 부산 많이 얘기도 얘기 있고. 나왔던 게 부산이었고 육산 일평. 부산이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그거 갖고 공격하더라고요. 부산 간다더니 평택 오고 하남 간다더니 평택 왔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합쳐서 갈 건지 따로 갈 건지 뭐 그 노선 정리가 좀 분명하게 돼야 합칠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으로 오면서 그게 다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꼬여진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민주진보 같은 저 진영에서 지난 뭐 대선이나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같이 연대했고 지금도 뭐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연대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선 이후의 문제는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좀 빠른 측면도 있지만 아주 저기 대단히 지혜롭게 가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다 같이 우당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게 지금 평택이 구도가 지금 그 국힘에서는 이제 본인만 이제 평택 사람이다. 나머진 다 뭐 외부에서 왔다. 이런 컨셉으로 자꾸 계속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나만 여기가 고향이다. 평색을 평택에서 이게 슬로건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확장성의 제한을 스스로가 그 확장성을 그 제한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국회의원이 뭐 사실은 그 저기 지역에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를 위해서도 하는 역할도 대단히 그게 제일 입법도 크죠.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은 시의원들이죠. 그 확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균형 차원에서 평택을 최근 재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4월 25, 26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보다 한 번 하루 이틀 더 먼저 한 조사인데요. 평택 거주하는 18세 이상 7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건데 여기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1.4, 유이동 후보가 21.2, 진보당 김재현 후보 9.4, 황교안 후보가 12% 이렇게 집계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5, 26일 양일간 했거든요. 네. 이때는 그 뭐 우리 당의 김용남 후보뿐만 아니라 유이동 후보도 확정되기 전이에요.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다. 그리고 이때는 김용남하고 또 김용도 넣어서 한번 돌렸잖아요. 김용.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결집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조사보다는 이후에 나올 조사가 더 이를테면은 좀 현실에 가까울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당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는 30%?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네. 30몇 프로예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안 돼. 중앙 그 걸리지 않나요? 박미심이에? 뭐 저희 유튜브라서. 여하튼 자, 그 4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네네. 정무위 소속이시라서 네.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의 그 범킴을 공정위가 5년 만에
동일인 지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주식회사 쿠팡이 아니라 범킴이 총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요. 이후에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21년도에 이제 쿠팡의 그 김범석 그 쿠팡 INC 대표가 실질적인 그 우리 그 한국 쿠팡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처럼 그동안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를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21년도에 그 쿠팡이란 법인을 그렇습니까? 동일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들을 받죠. 그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특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국정감사 뭐 그 정무 현안 질의 그 저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권 바뀌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검토하겠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이제 어제 이제 그렇게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국내 그 동생이 있잖아요. 예. 그 동생이 그 쿠팡에서 예, 부사장을 하면서 뭐 4년 동안 연봉 22억인가 받고 그러니까요. 뭐 인센티브도 한 100억 가까이 받고 막 100억 정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생을 통해서 그 경영에 관여했다라고 예.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인 지정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아니다라고 계속 했는데 그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그 쿠팡 연석 청문회 할 때 저도 그 위원이었는데 거기서 그게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공정위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들통났으니까 예. 지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안 끝나요. 왜냐하면 끝까지 쿠팡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비만 하고 있잖아요. 로비만 하고 있잖아요. 네. 더 심각한 것은 그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그 쿠팡의 5,000불 최대치잖아요. 맞아요. 후원금을 받은 740불 받은 사람들을 그 전부 다 만나고 온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이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그 데럴 하이샤라는 하원 의원 만났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쿠팡에서 그 저 5,000불 네. 최대치의 그 후원금 받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5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네. 우리 그 주한미 저 대사관 강정화 대사한테 항의서만 네. 보냈잖아요. 그랬죠. 쿠팡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거 주장을 하는 가장 선두에서 주장하는 주도했던 데럴 하이샤 의원을 만났으면 네. 이거 사법주권이다. 이거는 네.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고 3,400만 명의 신용정보를 유출했으면 그 신용정보 유출은요. 그 미국에서는 대단한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이 뭐 8조인가 이렇게 가진금 맞은 적도 있고 예. 거기는 엄벌을 하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엄벌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면 미국 기업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미국 정부가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저기 로비 받은 의원들이 하고 맞습니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예. 마치 일본의 그 미국의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당 대표가 와갖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매국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죽하면 방미 참사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게 시작은 내란부터인 것 같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윤어게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도 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5,000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740만 원의 40만 원, 후원을 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오세요. 네네. 네. 저희가 평택에 한번 갈게요, 의원님. 예. 요즘 기자분들이 예. 평택 르뽀 찍으러 많이 많이 오죠. 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기자분들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해. 예. 없어요. 평택에 연락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하고 있으니까 친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쭉 설명해주면 예. 다 평택 전문가들이 되고 의원님이 깃발 드세요. 같이 다니게. 평택의 그 평택병이지만 평택을을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